황새와 까마귀. 황새. 백학이 푸른 대기를 박차고 훨훨 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면 마음이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내가 흰 옷 입기를 좋아하는 족속이라서 그런지 눈빛보다도 더 흰 백학이나 백로가 무한대의 감벽의 하늘로 유유하게 자적하게 날고 있는 자태는 답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의 안정을 느껴서 좋다. 백조는 어떠한 종류의 새든지 모두 다 고상해서 좋다. 백학, 백공작, 백로, 백구, 백한. 이 중에 우리 눈에 가장 흔히 띄는 것은 우리말로는 갈매기라는 백구요. 해오라기, 해오리, 황새라고 부르는 백로의 종류다. 갈매기는 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지만 황새와 해오라기는 평화스러운 농촌, 산자수명한 고래실, 논뱀이 속이라든지 녹파가 흔들거리는 방죽 위 낙낙장송, 붉게 휘늘어진 가지 위에 앉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때로는 청송의 깃들기를 즐겨하고 당냥하고 평화한 곳에만 살기를 좋아한다. 제 몸의 흰빛, 모양, 마음마저 희어서 청결하고 조촐하고 풍치 좋은 산곡을 찾아서 집을 짓고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모양이다. 이러므로 황새는 명당 자리를 찾아 든다는 우리나라의 전설도 있지만은 황새가 날고 있는 이 고장 농촌들을 바라보면 산광수색이 모두 다 가려할 뿐더러 동리의 집들이 포실하게 둘러째여서 옥답양전이 동양화 한 폭을 펼쳐 놓은 듯 눈앞에 질펀하게 벌려진 곳이라야만 황새들의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로 들은 황새가 깃들었다가 자리를 떠서 나가면 아무리 훌륭하던 명당터라도 운이 다해서 빈촌이 된다고들 한다. 황새는 확실히 영조 중의 하나다. 아닌 게 아니라 질번질번하고 윤기가 흐르던 동리도 황새가 그만 자리를 뜨면 동리가 황폐해지고 인물이 나지 않고 전답이 건해지고 토질이 메마르게 변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동리의 수기가 없어지고 산야가 척박해지니 논과 방주 간에 풍성하게 서식했던 어개류가 없을 것을 황새는 민감하게 짐작하고 자리를 떠 버리는 것이 분명하다. 서울 안에서 황새를 보기란 극히 희한하다. 그러나 나는 낙산 아래로 집을 옮긴 뒤부터 20여 년 동안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창공에 나는 황새를 바라보곤 했다. 이 황새들은 창덕궁 비원에 깃들어 사는 새다. 새벽녘 동이 환하게 들 무렵 황새들은 떼를 지어 펄펄 날았다. 비원에서 동으로 낙산 반허공을 훨훨 넘어서 동으로 쓰러졌다가 저녁때 으스름 황혼이 되면 또다시 떼를 지어 서로 비원으로 돌아온다. 아마 날이 밝으면 광나루나 광주 근처로 날아가서
배불리 고기를 찍어 먹고 온종일 논일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비원의 낙낙장송을 찾아들어 안식을 하는 모양이다. 이러던 것이 한국의 6.25 동란이 일어나자 백로는 어디론지 가뭇없이 종적을 감춰버렸다. 아마 동란 직전에 벌써 자리들을 뜬 것을 내가 무심하게 보아서 난 후에 없어진 것이라고 잘못 알았는지도 모른다. 6.25 난리와 일사후퇴 뒤 그 이듬해 3월에 중공군이 서울서 물러간 직후 서울 안으로 들어와 보니 곳곳마다 초토는 해골이요 공가인데 백로나 백구나 황새가 있을 리 없었다. 다만 들끓어 나는 것은 송장을 뜯어먹는 까마귀 때뿐이었다. 이러다가 휴전회담인가 하는 것이 이룩되고 텅 빈 서울 노는 사람이 차차 기어들기 시작하니 황새는 하나씩 둘씩 짝을 지어 비원과 낙산 반허공을 다시 날기 시작했다. 이것을 바라보는 나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서울 안에는 병화가 당분간 물러갈 것이라 생각했다. 이태 뒤에 부산에 있던 정부는 과연 환도를 했고 이제 와서는 황새가 마치 안진을 이루듯 100마리 200마리 떼를 지어 아침 저녁으로 낙산 반허공을 가로질러 평화유한하게 날아간다. 황새는 확실히 새끼가 늘어 번영한 모양이다. 그러나 소강의 평화는 당장엔 좋지만은 갈려진 38선과 이뤄진 북쪽 땅은 언제 다시 찾아질 것인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 동족 한 집안이 유유자적하게 저 백조를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바라볼 때마다 언제 저 황새는 또다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모여들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뜻대로 아니 되는 이 세상의 일이 참으로 서글퍼 한심스럽기만 하다. 까마귀. 난리가 나면 백조는 흩어져 자취를 감추는데 검은 까마귀는 때를 만난 듯 들끓어댄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적벽부를 읽어보면 월명성희에 오작이 남비하니 차비 조맹덕 지곤어 주랑자호와 라는 구절이 있다. 달은 밝고 별은 듬성듬성한데 까마귀 떼가 남방으로 날아가니 이것은 조조가 주유한테 혼이 나는 판이 아니냐 한 것이다. 적벽항에서 조조가 제갈량의 속임수를 듣고 연환계로 전선 수천의 꼬리와 꼬리를 쇠고리를 맞춰 놓았다가 오장 주유의 화공으로 천리에 뻗친 함정을 적벽강상에 한박 불태워 버리는 조조의 패전 장면을 이야기한 소리다. 까마귀는 난리만 나면 움직인다는 소리를 글과 말로만 들었더니 6.25 사변을 실제로 겪은 나는 난리의 까마귀 떼가 극성을 뜨는 것을 참으로 목도해 보았다. 6월 25일 동란이 터지자 웬일인지 까마귀 떼는 서울 반허공을 까맣게 뒤덮고 말았다. 적병은 쳐들어오기 전인데 까마귀 떼는 적의
야크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서 기총소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까맣게 날았다. 그 듣기 싫은 음침한 소리를 까옥까옥 지르면서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허공을 맴을 돌아 난 비상을 했다. 6월 27일 밤 폭우가 내리지르는 속에 국군은 나무로 후퇴를 하는데 까마귀 떼들은 뒤를 쫓는 적의 앞을 서서 하늘을 덮어 복작복작 날았다. 백조는 질서 있게 기러기 진을 치듯 아름답게 날지만 까마귀 떼는 원물을 주어서 둥글게 어지럽게 서울 반허공을 날았다. 이날 새벽 4시 폭우 끝에 나른 개여 달빛은 휘영청 처량하게 밝았는데 까마귀 떼는 깜깜한 밤중 치랴에 처절한 악성을 지르며 달빛 아래 원물을 주었다. 소동파의 글 그대로 월명성희의 오자기 남비 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 떼는 3, 4년 동안을 두고 전쟁터마다 들끓었다. 9.28 수복이 되니 까마귀 떼는 삼천리 강상 방방곡곡에 만산편야해 날았다. 절비하게 쓰러진 적의 시체를 파먹는 꼴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이러한 것이 포성이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오니 이제는 까마귀 떼를 볼 수가 없다. 황새와 까마귀는 정반대다. 모두 다 영글스런 동물이기는 하나 황새는 평화를 사랑하는 새요. 까마귀는 동란의 앞잡이가 되어 시신을 파먹는 새다. 하늘의 조화가 이렇게도 묘한 것인가. 흰 새는 사람의 세계에 있어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고 검은 새는 사람의 세상에 있어 악의 상징, 사의 상징, 공포의 상징이 되게 만들었다. 하늘은 어찌하여 사람의 세계에 선과 악이 있게 하고 다시 새의 세계에 까마귀와 황새를 두게 했는가. 생각할수록 묘하고 기이한 일이다. 난리를 치른 뒤에 동란의 변동이 많았다. 까치는 약에 쓸래야 볼 수가 없었고 고양이도 흔적을 감춘 지 오래다. 그 대신 쥐는 서울 시골에 법석을 해서 서해가 야단이다. 오죽해서 시골 친구들은 빨갱이 죽은 원혼이 쥐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짓거린다. 곡식에 끼어 서양 쥐가 군함을 타고 들어와서 번식한 것이 분명하다. 엊그제 추석에 시골길을 걸었더니 까치 한 마리가 송림 사이에서 폴싹 나는 것을 보았다. 어찌나 반가운지 몰랐다. 일전에는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마루 밑에서 살짝 자고 나갔다. 모두들 씨가 마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모양이다. 만물은 이렇게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천지의 생생하는 이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